한미입니다. 저는 사실 얼떨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그 기타왕이나 아놀드 홍 되게 그 유명하신 분들이시고 제가 사인 받아야 하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공식적인 활동은 하고 있지 않은 환자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이런 자리를 또 주셨으니까 제가 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를 하면서 참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이제는 피해가기가 참 어려운 주제가 됐습니다. 이 암에 대한 생각을 같이 생각해보는 이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백혈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되면은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특별히 느끼는 전조 증세가 있었냐 이런 질문도 꽤 받게 되는데요. 좀 피곤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암 발병 되기 전까지 저도 좀 바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피곤하다는 거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뭐 바쁘지 않은 분들 있나요? 피곤하지 않는 분들 있나요? 사실.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한다 그러죠. 예, 다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면은 좀 자거나 쉬거나 그러면 다시 또 활동할 에너지가 생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 확정을 받았는데 남편이 서울대병원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만성백혈병은 서울 성모병원 김동훈 교수한테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 성모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동훈 교수님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실은 유명한 명의이십니다. 지금 저는 3년 정도 백혈병에 걸린 그 환자들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혈병이 정말 너무 생소했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이제 유방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도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이런 암들은 알았지만 백혈병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 병에 대한 글이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내가 생면부지인 사람 글을 무조건 믿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백혈병의 첫 번째 관문이 골수검사라고 하거든요. 그 골수검사 하나만 봐도 글이 너무너무 천차만별인 거죠. 그래서 저희 교수님께서 이런 그 환자들의 답답함을 좀 해결을 해주시려고 루산후에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다가 환자들이 글을 올리면은 교수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주고 계셔서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죽을 것처럼 힘들다고 하는 그 골수 검사를 제가 3번 했나 4번 했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겁쟁이 이러면은 한축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죽을 것처럼 고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나보면 환자들마다 다 약 종류 다르고 부작용 다르고 그렇게 이제 우왕좌왕한 1년을 보내면서 이게 그 처음 확진된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상담 봉사자들이 필요하겠다. 이 필요를 너무나 느꼈습니다. 그런 중에 누가 이런 어떤 봉사하는 곳이 있으면 나도 꼭 참여를 해서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샛별회라는 그 봉사단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거기서 지금 제가 3년 정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병했을 때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멋모르고 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담을 하면서 이제 더 알게 된 거죠. 병원이나 그 의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너무 제가 중요한 결정을 참 잘했다.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원 이름보다도 그 병에 맞는 전문의를 만나셔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백혈병이라고 하면은 아는 것이라고는 그 영화에서 그 이쁜 여주인공, 얼굴 하얗고 이쁜 여주인공이 각혈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아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보니까 만성 백혈병은 그 환자 수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급성 백혈병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백혈병이 뭔가 봤더니 그 골수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유전자 세포가 어느 순간에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돌연변이 암세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수에서 계속해서 돌연변이 암세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결국은 이게 뭐냐, 골수가 망가진 거예요. 근데 골수가 망가졌으니까 이거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골수를 갈아 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골수 이식이라고 합니다. 급성의 경우는 당장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에 만성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그대로 두면 그냥 사망이라고 합니다. 골수에서 계속해서 그 돌연변이 암세포가 나오다가 치료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그대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급성은 이제 당장 생존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수 이식이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골수 이식에 따르는 그 숙주 반응,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로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이 못 죽게끔 확 살려는 놨는데 이게 그 방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지내야 되는 너무 처참한 환경이 되는 거죠. 살은 건지 죽은 건지 이렇게 참 불쌍한 신세가 되는 거죠.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골수 이식에 성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성은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현재까지는 여러 종류의 표적 항암 약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돌연변이 암세포를 죽이자, 요것만 골라서 죽이자, 표적 항암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은 지금 매일 항암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에도 항암약을 먹었습니다. 이걸 이제 먹으면서 골수에서는 계속해서 돌연변이 암세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항암약은 계속 투여해서 이제 피 속 전체에 지금 다 이제 퍼져 있는 거죠. 저희 같은 환자들은 피 전체에 지금 암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방사선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적으로 이제 이걸 죽이는 거예요. 이제 해서 나오고 죽이고, 지금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만성백혈병은 이제 골수 이식은 안 하고, 이게 뭐 아니면 돈데 너무 이제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완치는 없고, 만성백혈병은 죽을 때까지 약을 먹여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치료 과정을 보자. 이렇게 지금 모든 환자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임상 환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만성백혈병 환자들은 모두 다 임상 환자라고 합니다. 그 뜻은 실험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2013년에 글리백을 복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그 항암약들 중에서 이걸 결정한 것은 남편의 결정이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효과가 탁월한 여러 가지 신약들이 있는데 왜 글리백을 선택했느냐? 글리백은 개발된 지가 20년 정도가 되는 약이기 때문에 그 발현될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이미 검증이 된 거죠. 그리고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치명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비록 효과는 좀 신약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어떤 이 임상 기간이 짧은 이런 신약들보다는 조금 오래된 이 글리백으로 가자, 이렇게 남편이 결정해서 저는 그냥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가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심적으로 제일 힘든 부작용은 얼굴이 퉁퉁 붓는 거였어요. 이게 갑자기 얼굴에 변형이 오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우리 그 기타황 얼마나 예뻐요. 제가 나이가, 저는 이제 57세니까 나이를 먹었잖아요. 50세 이제 발병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돼도 여자는 여잔지 참 이게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 여자들은 왜 얼굴에 그 뾰루지 하나만 벌겋게 올라와도 신경이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글리백 90%의 환자들은 이게 다 이렇게 퉁퉁 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화 부종이라 그래서 눈 주위가 유난히, 저도 가뜩이나 튀어나온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리고 볼 주변이 이렇게 퉁퉁하고 불룩하게 이렇게 다 부어 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이렇게 하얘지고 얇아집니다. 그래서 뭐 피부 관리 정말 너무 잘 받냐고, 어디서 받았냐, 나도 그거 뭐 먹는지 같이 먹자, 이러는데 참 나눠 먹을 수도 없고 참 속모르는 소리들을 한다, 이러죠. 근데 이게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내장 기관들이 지금 다 얇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 천공이 무서워서 대장 내시경을 10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내시경을 받다가 천공이 생기느니 그냥 다른 암이 생겨도 나 그냥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저희 진료실 그 앞에 붙여져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항암약을 먹기 때문에 다른 암 발병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못한 거죠.
근데 저희 같은 만성백혈병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는 건강검진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환자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확진이 됐잖아요. 2014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 대장에서 용종이 생겼어요. 발견됐는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2013년에 이제 4월에 확진이 됐으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무슨 병인지 알아가기도 전에 또 대장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도 이게 뭐 소화하기도 전에 감사하게도 상피내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방사선이나 뭐 항암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대장 내시경, 매년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도 받아보셨어요? 힘들다고요.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예, 매년 대장 내시경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또 선조, 또 그 다음에 했는데 또 용조, 근데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게 아마도 이제 저희 만성백혈병 CML 환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CML이라서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들이 모든 환자가 또 이런 건 아닙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또 이런 장기로 매년 대장 검사를 하기가 그렇지 않냐. 작년에 또 한 해 쉬자. 한 해 쉬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나쁘다 그래도 뭐 당장 죽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 해 건너뛰자. 그래서 올해 대장 내시경이 또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저는 혹이 잘 생기는 그런 환자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또 무슨 또 혹이 생겼다. 물혹 뭐 이런 거 말고 이게 좋지 않은 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지 않냐. 남편은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의사는 한 6개월 있다가 뭐 조직 검사를 하던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개월 만에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양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갑상선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검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멀쩡하잖아요. 이렇게 약만 복용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심적 고통은 염려, 불안으로 불면증, 스트레스, 염려를 달고 사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편히 먹던 그 김치가 제가 좀 이렇게 얼큰한 걸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입안이 너무 얼얼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화끈화끈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암 치료했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근데 이제 어떤 환자들 보니까 그 돈가스에 튀김 어떻게 화삭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목구멍하고 식도를 막 끌어내리는 것처럼 막 느껴가지고 그거 먹을 수가 없는 이런 호소를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피부가 극심히 얇아져 있다는 말씀이죠. 교수님께서는 그 추위 더위를 이제 너가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느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 얘기를 좀 이제 허투루 듣는 편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뭐 이렇게 듣는 스타일은 못 됩니다. 근데 대충 들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뭐 운동 같지도 않은 운동해도 막 땀이 줄줄 흐르고 또 별 추위 아닌 추위에도 막 몸서리치게 춥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피부가 얇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이제 순간순간 내가 환자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또 쥐가 자주 납니다. 근육 경련이라 그러는데요. 자다가 자세를 이렇게 잠깐 바꿀 수 있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똑바로 자겠습니까? 조금 이렇게 바꾸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잘못했다. 그럼 어떤 애는 막 창자가 저리는 것처럼 막 구토가 날 것처럼 그렇게 막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 여기 환자도 하나 있는데 뭐 정말 그 뭐 얼마나 아픈지 자다가 그래도 남편 깨우기 싫어서 어차피 이거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저의 뭐 그런 부분인데 이걸 남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까 이 여자분 그 얘기가 딱 맞아요. 여자들이 암에 걸리면 남편한테 이게 또 신경이 갈까 미안하고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여자들은 어쨌든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쥐가 나면은 머리 말리고 이러다가 쥐가 나는 거 이런 건 뭐 다반사 손가락 뭐 이렇게 그런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어떤 환자들은 근육 경련이 일어나서 119 실려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다가 발에 쥐가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발에 쥐가 나서 이제 또 제가 또 막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또 다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막 표시 안 내고 뭐 전혀 안 한 푸척하고 앉아서 막 아파가지고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눈이 자주 충혈돼가지고 핏줄이 터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게 다 피부가 얇아져서 생기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그럼 글리백 말고 다른 항암약은 어떠냐? 더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폐에 물이 차기도 하고 동맥이 막히고 이제 실질적으로 더 이제 심각한 부작용들이 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작용이 오고 그래도 그나저나 또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멀쩡히 약이 잘 듣다가 어느 날 이유 없이 약이 내성이 생겨버린 거죠. 이유 없이 약이 안 듣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환자들도 있고 또 너무나 슬프게도 다른 돌연변이 암세포가 그 세포 이거 말고 또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글리백 내야를 복용하던 중에 한 2년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제 머리가 막 빙빙 돌고 막 이게 토할 것처럼 헛구역질이 나고 말을 이제 아예 못 하겠고 이게 무슨 뇌졸중 증세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막 이제 막 몸을 꼼짝할 수 없게 뭐가 이렇게 막 확 나를 누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냥 이게 뻗었어요. 꼼짝도 못 하겠는데 저희 남편이 좀 터프해요. 이 말투가 오기 엄마 일어나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아니 뭐 일어나고 뭐고 간에 이게 시체가 된 거예요. 몸이 반응을 꼼짝도 못 하겠는데 뭐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일으켰는데 일으키면서 이렇게 목덜미를 이렇게 만졌었나 봐요. 온몸이 그냥 다 식은땀으로 다 젖어 있는 걸 이제 만져보고 이제 불쌍하겠죠.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증세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웬만해져서 남편 부축받아서 병원에 당장 갔죠. 뭐 당장 죽나 모르겠어 가지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부작용이다. 그래서 약을 내야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400ml 내야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하나를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글리백 3알 복용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줄였더니까 부작용도 훨씬 지금 이게 훨씬 나아진 얼굴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난히 얼굴이 지금 붓기가 많이 없는 얼굴이에요. 지금 붓기 어떤 완시가예요.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 얼굴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컨디션이. 그래서 약을 어쨌든 하나를 줄이니까 25%가 지금 몸에 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생활하기는 수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환자들은 이런 부작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저희 환자들은 중요한 것이 PCR 수치입니다.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저도 뭐 너무 세 분 같이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나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PCR 수치. PCR 수치가 뭐냐면 이게 이제 백혈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돌연변이 암세포 수치예요. 저희 골수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돌연변이 암세포 수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생존하고 관계가 된 거고 부작용은 삶의 질하고 관계가 된 거니까 당장 지금 너 사냐 죽냐 그 문제가 뭐 내가 뭐 쥐가 나고 뭐 지금 뭐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은 뭐 살고 죽는 문제에다 갖다가 대면 사실은 또 2차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뭐 우리가 가서 지금 내가 죽겠다 살겠다 뭐 이런 부작용 얘기도 그런 거는 뭐 별로 잘 들리지도 않고 딱 하나 보시는 게 PCR 수치. PCR 수치가 얼마나 잡았나 이걸 딱 보십니다. 그래서 확진되고 3개월 동안 약을 먹여가지고 첫 번째 목표가 PCR 수치를 0.1 밑으로 떨궈야 돼요. 무조건. 얼마 밑으로요? 0.1. 무조건 0.1 밑으로 떨궈야 돼요. 0.1 밑으로 안 떨어졌다 3개월 약을 먹였는데 그럼 이게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됩니다. 요건 이제 사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요건 이제 치료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제 복잡한 상황을 이제 이분은 또 거치셔야 돼요. 이제 이 김도우 교수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환자를 혼자서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다행스럽게 0.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0.1 밑으로 떨어진 이 환자들은 이제 골수에서 나오는 이 암세포가 지금 네 온몸에 다 암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피에 너는 지금 0.1 밑으로 지금 떨어졌다 이 뜻이거든요. 그 환자들을 데리고 이제 이 암을 잡아먹는 걸 계속해서 약을 먹여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0점 하고 0이 소수점 5개, 00000 이거를 관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관해 상태에 들어가는 환자들이 제일 원해요. 물론 그렇겠죠. 그 관해라는 게 뭐냐면 피를 뽑아서 유전자 검사, 피를 뽑아서 그 피 안에 지금 이 돌연변이 암세포가 얼마나 있는가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소수점 5개까지 해서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슬프게도 0.0이 5개의 관해 상태에 들어갔다고 해도 몸에는 암세포가 돌연변이 암세포가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이 관해에 이르게 되면은 이 관해가 약을 계속 먹으면서 6년 정도 쭉 계속 가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6년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내가 유전자 검사를 했어. 그래서 그때 관해가 왔어. 오늘 내가 이제 6개월이 됐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저희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뽑았어요. 이제 피를 뽑았는데 그러면 또 그 관해가 오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한 4년 정도 됐을 때 한 번 관해가 왔고 그 나머지는 그거 없어요. 다 다시 암세포가 다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그러니까 2번 정도 이게 관해라는 게 왔죠. 근데 이렇게 암 수치가 다 올라와 있는 환자들은 뭐 관해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말 꺼내면 욕 먹어요. 이게 쭉 그 소수점 5개 그 관해가 쭉 해가지고 6년 이상 정도 됐을 때 모든 환자들에게 권하지는 않고 그게 됐을 때 교수님이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환자분 한번 약을 끊어보는 임상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약을 안 먹는데 폐에 물도 안 차고 진짜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뭐 해보겠다. 참여한 환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재발을 합니다. 참 이 재발을 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골수검사부터 다시 해야 되고 이걸 이제 또 이 약을 끊었다가 다시 먹었을 때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을 하는 중에 프랑스에서도 사망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사망한 환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로 간에 위축이 되는 거죠. 이거를 굳이 내가 그 임상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나 이대로도 힘들어 충분히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의사도 조심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환자들도 약을 사실 뭐 17년 이렇게 먹어도 관해라는 게 한 번도 오지 않은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또 뭐 의외로 관해가 빨리 오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어서 이게 뭐 같은 만성백혈병인데 서로 커밍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부작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수치의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2, 3년 약을 먹인 환자 중에서 혹시 한 10년 정도 관해가 된 환자들 이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중에서 선생님이 끊어보시겠습니까? 하면은 나는 그냥 이대로 먹고 살다가 죽는다. 난 절대 안 끊습니다. 이런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장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식사를 같이 해야 됐었는데 사실은 장이 얇아져 있어서 설사 복통 이거는 늘 달고 삽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은 항상 마음이 번거로워요. 그래서 왜냐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돼. 계속 배가 아프고 설사 이거는 뭐 늘 장이 얇아져 있어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 노인들이 왜 저도 이제 노인은 아닙니까? 마음만 젊어가지고. 근데 왜 그 아프면 집에 있고 싶다. 집에 왜 그러는지 제가 병원에 안 있고 나 집에 가고 싶어. 그게 무슨 마음인지 제가 너무 압니다. 이제는. 그 집에 있으면 좀 편해요. 집에 있으면 좀 마음대로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수족 냉증이 이게 굉장히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차니까 몸이 그 암 환자들이 온도가 좀 낮은 편이라고 아까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을 정도 되면은 벌써 이 왼쪽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슬슬 아프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춥잖아요. 근데 이러면 막 터져 나갈 것처럼 아픕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주무르고 있었어요. 발가락이 너무 차갑고 종아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6년째 두꺼운 겨울 양말 딱 한 스타일 그걸로만 지금 신고 있습니다. 딱 그 양말 아니면은 안 돼요. 두꺼운 양말 그걸로만 신고 있고 발에도 그 뭐 발뜨뜨 뭐 이런 거 있죠. 핫팩 다 집어넣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치과 질환 이런 건 다 달고 살고요.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글리백이 들어가서 눈 뭐 나빠지고 귀 청력도 나빠지고 기억력 나빠질 거다. 이게 의사 선생님 얘기하는 게 글쎄요 성격일 수도 있고 다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 좀 대충 제가 들어요. 뭐 신앙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저는 몸은 어차피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몸인 거고요. 예, 지금 내가 다시 전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비록 50에 발병되고 이런 그 질환들, 증세들에 시달리고 살고 있지만은 뭐 이 암 아니어도 누구나 다
어떤 질병들은 생기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요한 사랑 덕분에 일주일에 2번은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참 얘기하실 때 많이 찌릿찌릿 물도 안 먹어 음식도 내 멋대로 먹어 입에 땡기는 대로 살아 그렇게 먹었습니다. 인스턴트 먹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가능하면 집밥 먹으려고 하고 저희 약에는 그 자몽하고 석류 이거는 금지된 과일입니다. 그거 먹으면은 글리백을 이게 약효를 무력화를 시키기 때문에 교수님은 착즙 음료도 사실은 못 마시게 하셔요. 그것도 간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실제 지금 먹는 이 항암약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이 간이 해독하려고 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6살에 그러니까 21년 전이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고 나름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태신앙이었지만은 그럭저럭 성실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뭐 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나? 아까 뭐 착한 사람들이 뭐 안에 걸리기 쉽다면 속에 이제 죄가 다 있는 거죠. 속에다 쌓아놓고 살았죠, 저도.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헤어날 길이 없어서 혼자서 한 건 뭐냐면은 매일 저녁마다 술을 퍼마시고 살았어요. 제가 10년 정도 거의 알코올 중독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를 도대체 이 분한 마음을 삭힐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사실 이게 내가 그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 하나 못 넘어가나 이런 어떤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내가 너 잘못 만나서 이거였는데 이게 나도 이게 너무 초라하니까 하고 있는 짓이 개근상형 그래도 이 성실한 집사였는데 나 망가지는 거 보니 이거 너무 사실 이게 제가 마음이 그랬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믿고 있다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샥 드라이아이스 깔리고 막 후광 막 뜨고 막 인자한 미소에 양 한 마리 안고 있고 막 있잖아요. 달력 나오는 그 있잖아요. 지팡이 딱 있고 막 천사들 막 쫙 서 있고 이런 하나님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너무 힘이 없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살았나. 이렇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제가 점검하는 시간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대 성인에 나오는 한 남자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 그 신화책 무슨 고대 신, 로마 신 여기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책, 위인전 여기에 나오는 한 남자더라고요.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내가 이 30세 청년을 내가 왜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나?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왜 모든 기독교인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뭐 한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혹시 여기 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왜 이 청년, 왜 이 남자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그게 너무 생소했습니다. 저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이 얘기가 내가 비행기를 타고 지금이라도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거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어떤 한 남자 나랑 똑같은 이렇게 한 사람으로 거기서 예수라는 분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여기 지구에 주셔가지고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셔가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이 된 거고 이어령 교수님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 예수의 못자국,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못자국, 그 못자국이 지성과 영성을 이어주는 코드가 됐다. 이게 정말 딱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체를 보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탄생이 된 거더라고요. 이게 그냥 너무 막연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그냥 홀리 뭐 빛이 나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스토리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나랑 똑같은 한 사람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기독교가 생겼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인격을 제가 그분 가졌잖아요. 지금 살아계시지만 만나겠더라고요. 제가
만나겠고 그 인격 앞에 제가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나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녀도 나같이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저처럼 그렇게 속으로 남편 미워하고 응?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막 이러면서 또 뭐 열어서 이거 얘기하자 그럼 뭐 얘기가 한두 시간으로 끝나겠습니까? 예, 그 스토리가 또 있겠죠. 저도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 과거 호라비 심정 안다고 그 사람들을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뭐 가까이 있는 지인들뿐 아니라 뭐 대학 캠퍼스, 병원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는 삶을,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 안병동에다 3년 정도 제가 봉사를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암에 걸리고 보니까 제가 절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못 다가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 백혈병에 걸리지가 않고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마음을 졸인다는 게 뭔지 내가 이거를 몰랐더라면은 내가 어떻게 그 힘들게 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은 진료받고 있는 그 병원에서 서울 성모병원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환자들 만나면은 그냥 저절로 너무너무 불쌍해요. 환자들 보면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게 뭐 다른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마음이 이제 알겠는 거죠. 저절로 제가 마음으로 들어가집니다. 완치가 없이 평생 약을 복용하면서 이렇게 각종 부작용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길인데 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다 보니까 겉은 이렇게도 멀쩡하다 보니 김병에 효자 없다고 누가 암 환자라 그래요. 신경도 안 써요. 이거는 각자 계산해야 되거든요. 만성백혈병은. 네, 집안에서 환자 취급 못 받는다, 섭섭하다 이런 얘기 환자들 사이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도 들어드리고 네, 환자분 저도 환자입니다. 똑같은 환자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렇게 힘을 얻으세요. 왜냐면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구나. 뭐 할 거는 다 하고 사래. 뭐 이러면서 이 마음이 좀 가벼워지시고 그걸로도 이렇게 좀 위로를 받으세요. 그걸 보면은 제가 보람도 느끼고 저보다 더 오래 약을 복용한 환자들 만나면 또 제가 배우는 시간도 갖고 예,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 저를 만나서 그 정신과 약 복용하던 거를 끊었다. 내가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싶어서 3년 전에 오늘 이렇게 뿌리모 안물에 예, 노래를 했는데요. 예, 중창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로비, 또 학교, 신우회, 요양원, 오라는 데는 어디든지 다 갑니다. 예, 저 신촌에서 버스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하고 찬양은 참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암에 걸리지 않아도 사는 게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찬양을 듣고 그러면서 치료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서로 공감도 하고 소통도 하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환자가 이렇게 살고 있다. 예, 이 모습 때문에 많이 감동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막막하기만 했죠. 그런데 이제 6년차 접어드니까 많이 무덤덤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암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저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암 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도 않고 잊을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새롭고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덤으로 살고 있다.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고 살아도 아까 비타강이 뭐 교만 뭐 마음이 너무너무 알죠. 뭐 무슨 마음인지. 사람이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살아도 참 나약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것 또한 절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큰 증세가 한번 오거나 하다못해 감기 몸살이라도 오면은 모든 건 그냥 중지가 됩니다. 이번 주에도 사실 제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링거를 맞고서 지금도 약간 열기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저는 사실은 남편 눈치가 제일 보여요. 예, 그 우리 중창 팀원 중에 우리 노래했던 여기 말했는데 언니는 형부가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면 객사할 거야. 그래가지고 예, 많이 웃었어요. 예, 좀 바쁘게 지낸다. 예, 그래서 놀리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병으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이 만성백혈병 환자들 중에서 1년에 10명 이상씩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번 이게 또 올려고 한번 수치를 봤어요. 작년에는 17명이 죽었더라고요. 네, 사망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360명 이상의 그 사망 진단서를 써야 되셨는데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가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시던데 이게 되게 이렇게 그 교수님께서도 이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2,000명 이렇게 관리하니까 뭐 우리를 다 상품으로 볼 것 같으지만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오고 가는 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뭐 환자를 이렇게 많이 죽였어 막 이런 얘기 막 하세요. 그래서 막 저희는 지금 내심 걱정돼요. 교수님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기를 너무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하고 저희는 이게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발병 전이나 후나 삶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병을 진단받고 이 병이 무엇인지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마음의 갈등을 겪었지만 병을 통해서 보니까 인생 물 위의 삶뿐 아니라 인생 물 밑의 삶을 알도록 나를 초대하셨구나.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반쪽짜리 인생을 제가 살다가 갈 뻔한 거죠. 정말 작은 그릇이고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회를 주시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나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을 살면서 염려하고 우울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의미가 아무래도 남다르잖아요. 이제 학자니까 어떻게 될지도 사실 모르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사실은 저한테 이제 제일 소중한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로 이제는 알아버렸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여기 오셨다가 가셨고 지금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했거든요. 새벽마다 저를 붙들어주시는 힘의 근원이 저는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저를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짧은 인생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각종 암으로 여러 가지 질환으로 말할 수 없이 고생하시는 환우 여러분들 그리고 환우 가족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 환자처럼 용기를 내자, 나 열심히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 비결을 알고 싶으시면 따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